안녕하세요. 보건연구사 보건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쪽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 단계별로 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가 보건학. 이게 이제 광범위한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예방의학,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예방의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기초적인 거를 다른 보건학보다는 조금 더 적은 범위예요. 범위는 적지만 내용은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공부가 끝났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문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풀은 그동안의 기초적인 내용, 심도 있는 내용을 몽땅 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더 깊게 들어가는 아주 심오한 내용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래야 보건연구사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본 강의는 이 중에서 어디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 부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예방의학입니다. 그죠? 예방의학인데 예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보건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들어가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부터 배우세요라고 했더니 공중보건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요 두 개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자, 이러다 보니까 광범위하면서도 조금 심도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기초적인 내용은 내용인데 자,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은 다 들어갈 겁니다. 기출로 나왔던 내용은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핵심적인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일 때 핵심적인 내용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제 예방의학 책을 교재를 할 거니까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몇 쪽에 줄을 치세요 이런 식으로 쭉 읽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갈 거고 어느 쪽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걸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기초적인 내용을 할 때는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건학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유인물 받으셨죠? 네, 맞아요. 유인물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 광범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축약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인물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이 부분 중에 예방의학은 어느 쪽에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교통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눈이 생겨요. 어떤 눈이 생겨? 보건연구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저를 좀 믿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인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은 뜻 보고 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유인물 다 정리해서 하나의 한 권 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넉넉히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인물의 양이 좀 많은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물론 여기 이제 실강생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저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실강을 못 들어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1시간 이내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길어도 하루가 지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하루 이내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 단계의 심도 있는 내용도 알고 그리고 수시로 궁금한 게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공중보건 기초 부분하고 예방의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공중보건에서는 제가 크게 제목만 좀 써놨습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 근데 여기에 예방의학은 약간 중급 단계라고 제가 써놨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역사회 의학, 1차 보건의료, 지역사회 참여와 홍보 전략 이런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훨씬 더 많은 게 공중보건학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감염성 질환에서는 이제 예방에서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또는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그래서 크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되게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태행성 질환에서는 암,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사고 예방 서비스 관리. 요게 좀, 그러니까 이게 사고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 좀 없거든요. 근데 예방의학에는 요걸 좀 더 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건통계는 이제 그 공중보건을 좀 아시는 분은 보건통계 되게 양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예방의학에서는 표본 추출 방법 요거 하나만 딸랑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통계 내용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자보건이 공중보건에 있는데 예방의학에는 모자보건 쪽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 요것도 역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와 보건에서는 예방의학에서 굳이 찾는다면 출생지표, 사망지표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보건과 보건교육을 보시면 우리 보건교육의 여러 가지 이론 건강 행태 모형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런 중에서 몇 개 모형만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학교 보건 예방 서비스 요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방의학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아주 가볍게 들어가 있어.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청소년 학교 보건 예방 서비스가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도 할 거고 우리 공중보건의 학교 보건 보건교육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방학에서는 산업보건 쪽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심도가 좀 있다,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직업병을 환경의 물리적인 요인, 그래서 소음, 진동, 분진 이쪽 부분이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 요인에는 유해금속, 유기용제,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에는 없는 나노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번 훑어볼 거고 기본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보건 중에서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직무 스트레스 이쪽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노동, 교대 근무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 공중보건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쪽 부분도 우리 당연히 들어갈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예방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보시면 그 지표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직업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의료 서비스 이쪽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게 예방의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 예방 서비스, 노인질환 예방 서비스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공중보건에도 있으니까 같이 접목해서 하면은 좀 색다른 좀 세계가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 이제 환경 쪽으로 들어가면은요, 환경보건의 개념, 그 다음에 환경역학,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에는 없는 독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들어갈 거거든요. 이 독성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확률이 좀 높아서 저도 시간적 투자를 좀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오염에 가시면 이제 월경성 환경오염, 이게 이제 공중보건에서는 제목만 살짝 있었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이것도 좀 할 거고, 대기오염, 실내오염 역시 심도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쪽에 환경보건 중에서 이제 물 쪽으로 가시면 먹는 물 관리와 수질오염 이거는 거의 우리랑 동급으로 들어가 있긴 하는데 약간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방의학에는 폐기물, 또 의복,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위 쪽에서는 식중독의 발생 역학, 식중독, 식품 안전대책 이런 정도만 있고 영양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영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해충, 뭐 기생충, 그 다음에 파리, 모기 이런 게 거의 언급이 없는 게 예방의학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는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는 드리고 여러분들이 외울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보건행정인데요. 보건행정 쪽이 문제가 그러니까 양이 범위가 엄청 넓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예방의학에서도 보건행정 중에서 나와 있는 게 보건의료 정책, 그 다음에 의료이용, 의료의 질, 사회보장제도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이거 말고도 보건행정은 굉장히 넓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이긴 하는데 하여튼 저도 기본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건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 나올 것 같다라는 것만 초이스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에는 없는데 예방의학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역사회 및 특수집단 대상 예방서비스. 그래서 특수집단이 누군데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노숙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서비스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약간 신기하긴 한데 이쪽도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이 재난 쪽에 우리 의료 쪽 의료인들은요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재난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시험지에 나온 적은 없어서 근데 예방의학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할까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북한 의료가 들어가 있어요. 예방의학에. 특히 요번에 예방의학 책이 예전에 세 권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4권으로 바뀌면서 북한 의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의료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제가 요거는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선택은 역시 여러분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제외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서 얘기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시면 환경 쪽. 제가 이제 요거는 2권부터 시작합니다. 2권, 3권, 4권. 그래서 3개 권을 할 거고 1권은 역학 쪽이기 때문에 역학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인물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 유인물을 보고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에 대해서는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공기 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예방에서는 공기 쪽, 대기 쪽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 물 쪽은 거의 공중보건과 비슷하긴 해요. 폐기 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기 쪽으로 가면은요. 공기에는 공기 구성 성분이 있어요. 개념 쪽이죠, 개념. 그러니까 공기의 개념, 이런 게 구성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실내 오염.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구성 쪽에 좀 포커스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오염, 대기 오염은 다른 시간에 좀 접근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역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이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예방의학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뭐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일어난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줄만 좀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험지에 나올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은 제가 좀 언급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유인물부터 볼게요. 유인물 보시면 환경 관련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엘니뇨 현상이 있어. 그럼 엘니뇨 현상은 원인이 뭐지? 원인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현상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 다시 한번 원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엘니뇨 현상의 개념 알아야 되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엘니뇨입니다. 자, 엘니뇨는 태평양 동부 적도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평상시보다 2도 내지 3도 상승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가는데 뭐예요? 그치, 지구온난화지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이세요? 홍수, 가뭄, 폭설 등의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됐죠?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엘니뇨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한때는 라니냐 현상, 라니뇨 현상도 있었습니다. 라니뇨는 바닷물의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아져요? 빙하가 녹으니까.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때 그랬고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라니뇨보다는 엘니뇨 현상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라니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또 뭐가 있는데요? 역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두 개가 다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이해되실 거고 두 개 다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뭐예요? 그렇지,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부영양화 적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부영양화는 영양이 많아지는 거야. 어떤 영양이 많아지는 건데 유기물질, 무기물질이요. 무기물질 중에서는 특히 인이나 질소.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얘네들이 옆으로 쭉 가시면 합성세제 비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미친 듯이 빨래를 해. 거기 합성세제를 왕창왕창 집어넣고 미친 듯이 빨래를 해요. 그럼 합성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이나 질소가 물에 많이 녹아져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우린 부영양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부영양화 때문에 얘를 먹고 사는 플랭크톤이 많아져요. 그럼 플랭크톤, 특히 적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적조현상, 녹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적조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물 속에 산소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플랭크톤이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치우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물은 산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물은 이온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부영양화 적조현상. 그럼 이제 다이옥신입니다. 자, 다이옥신은 태워서 그 플라스틱 태우면 시커먼 연기 나는 거 아시죠? 그 시커먼 연기 안에 다이옥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이옥신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비닐 계통, PVC 태우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법으로 이렇게 사대문 안에서 뭔가 태우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공부 다 끝났어. 이놈의 징그러운 책 태워버릴 거야. 책 태우잖아요. 그럼 금세 누군가 출동이 됩니다. 출동이 와서 그다음에 태웠다고 이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하여튼 다이옥신은 이런 거를 태워서 나타나게 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존층 파괴입니다. 자,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되는 물질 뭐 있어요?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얘네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돼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유해한 자외선이 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무슨 현상을 일으켜요? 백내장 피부암을 유발시킨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공부하긴 할 겁니다. 자, 온실효과요. 그 환경 관련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실효과인데, 온실효과는, 자,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 겨울에 추우니까 연료를 많이 떼.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떼. 석탄, 석유를 많이 떼면 뭐가 많이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등등 이런 가스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산화탄소는 열을 흡수하는 거 아시죠? 특히 열 중에 복사열을 되게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를 뒤집어 씌운 것 같은 느낌. 엄청 덥겠죠. 이걸 우리 온실효과. 그럼 이렇게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그렇지. 아까 말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석탄소유를 미친 듯이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현상? 엘니뇨 또는 라니뇨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해되시고요. 계속 맞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성 효과입니다. 자, 열성 효과는 자, 빌딩이 있어요. 뭐 아파트든 큰 빌딩이 있습니다. 자, 겨울이고 밤이에요. 그래서 되게 추워. 그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불을 뗄 겁니다. 자, 미친 듯이 불을 떼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여기에 있는 온도는 높아질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제 이 공기가 높아지면 가벼워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면 밑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빌딩 사이에 가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거 느껴보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게 열성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열성 효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날 따라 여기에 먼지가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공기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먼지들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올라갔는데 올라간 순간 위에는 바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가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결국 먼지 지붕 현상이 일어나고 더 심하면 먼지 기둥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열섬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먼지 지붕, 먼지 기둥 현상이 일어난다. 예, 이해되실 거고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안 읽어드려도 이해되실 거고 열대야 우리 밤에 너무 기온이 올라가면 잠 못 자는 거 아시죠? 그 기준이 몇 도래? 25도 이상. 25도 이상.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두시면 돼. 근데 님비 현상, 이것도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님비 현상은 혐오 시설을 우리 동네에 두면 안 돼. 이게 님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핀피 현상이고 바나나 현상도 있을 겁니다. 핀피 현상은 3D 외의 업종을 환영한다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혐오 시설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조건 환영해. 이걸 우리는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바나나 현상은 아까 혐오 시설 기억하시죠? 그 혐오 시설을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두면 안 돼. 이게 바나나 현상이야. 그럼 이 세 개를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해요. 지역 이기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바나나 현상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야. 왜냐하면 어떤 하나를 두면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걸로 인한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단점은 내가 용납 안 하고 장점만 가질래. 이거는 이기주의죠. 이거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비든 핀피든 바나나든 모두 지역 이기주의. 자, 산성비입니다. 산성비는 폐하 5.6 이하.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 이해되셨죠? 특히 딸랑 이게 뭐라는 것만 해석하지 마시고 얘 원인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신경 쓰실 건 뭐냐면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연도도 외우셔야 되고 협약명도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제일 처음이 1972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이때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 회의를 열고 이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요.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게 72년이에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 다음에 또 같은 72년에 런던 협약이 있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 대표적인 게 핵 폐기물이긴 하는데 폐기물을 예전에는 바다에다 갖다 버렸나 봐요. 바다에 갖다 버리면 해양 오염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갖다 버리지 말자라고 했던 게 런던 협약이에요. 런던 협약. 그리고 그 폐기물에 관한 또 회의가 있는데 89년, 아까 72년이었습니다. 89년에 바젤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좀 쓰면서 좀 정리를 할까요? 자, 72년입니다. 72년에 런던 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89년에 바젤 협약입니다. 이걸 같이 외워두세요. 얘는 폐기물을 바다에 갖다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바젤 협약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바다에 갖다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자국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자국에 또 버리긴 그래.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갖다 버리는 거죠. 물론 몰래 갖다 버리는 건 아니고 돈을 주면서 너네 나라에 이거 쓰레기 좀 폐기물 갖다 버려도 돼? 그래서 이제 허락 받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땅도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돈은 국가가 받고 거기 아무데나 갖다 버려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미국에서 온 쓰레기래. 미국에서 온 쓰레기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걸 뭐 낫으로 자르고 거기를 만지고 난리가 났었나 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이 몽땅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인구 많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좀 조심하자라고 했던 게 바젤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바젤 협약 거 옆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통제하자.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것도 여기는 없는데 PRC 하에서만 PRC 하면은 강화된 통고 요건이 있습니다. 몇 이상은 갖다 버리지 못하게끔. 네, 그렇게 강화된 통고 요건 하에서만 갖다 버리도록 했던 게 바젤 협약. 결국 72년의 런던 협약, 89년의 바젤 협약은 폐기물에 관한 협약이구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오전층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73년에 이것도 좀 알긴 해야 되겠다. 유네비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환경계획기구가 창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5년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연도도 외우고 이름도 외우고. 자, 85년에 비엔나 협약. 요게 오존층 보호예요. 비엔나 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존층을 보호하자. 아까 오존층 기억하시죠? 오존층 파괴가 되는 거. 근데 이 오존층을 보호하자라는 게 85년의 비엔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89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89년의 몬트리올 의정서요. 대부분 협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정서가 나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협약은 우리끼리 그냥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의정서는 이거 하지 마라고 약간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협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정서 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몬트리올 의정서도 역시 오존층에 관련된 거. 그래서 오존층에 관련된 국제협약의 되게 대표적인 애가 얘네들 둘입니다. 85년의 비엔나, 89년의 몬트리올 의정서. 예,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시면 92년이 대박인 해예요. 요게 네 가지, 거기 협약 보이시나요?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 방지협약. 이게 이제 1기 기후변화 협약.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그래서 92년은 4개의 협약이 이루어지네. 그래서 대박인 해라고 보는데, 일단 리우선언은 뭐냐면 지구 환경 질서에 대한 기본 규범이야. 결국 지구에 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 라는 기본 규범. 이걸 우리 리우선언이고 의제 21은 이거에 관한 실천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리우선언하고 의제 21은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기 기후변화 협약 92년이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생물의 종이 다양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협약이 92년에 또 만들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저는 기억하실 거는 기후변화 온실효과 이걸 없애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 92년입니다. 92년에 1기 기후변화 협약 일어나요. 자, 그럼 2기가 언제냐? 자, 2기가 97년입니다. 97년에 그 밑에 바로 보이시죠? 교토의정서.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 요게 2기입니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되게 많이 유명하신 것 알 거예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부터 줄이자야. 그러니까 선진국이 대부분 CO2 가스를 되게 많이 해요.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연료를 무지무지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진국부터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 협약이 교토의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2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때 6개의 가스를 이제 우리 이제 하지 말자. 이걸 좀 배출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아주 마저 볼게요. 그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감축 대상 온실가스가 있을 겁니다. 모두 6개입니다. CO2, CH4, 메탄이에요. N2O. 제발 NO2 아니야. N2O예요. 그쵸? 그 다음에 HFCS, PFCS, 그 다음에 SF6. 6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세요. 그죠? 근데 저 외우기 싫은데요? 그래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외워야 될 거 CO2. 얘는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온실효과 기호도 하나 보이세요? 요게 또 옆에 별표도 보이시죠? 별표가 있다는 건 기출이 됐다는 거지. 그쵸? 제가 기출된 거에는 별표를 좀 달았을 겁니다. 온실효과 기호도가 55%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호도가 55%라는 건 양이 엄청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GWP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GWP는 온난화 지수인데 CO2를 1로 봤을 때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표현한 거를 GWP. 결국 GWP가 크면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정말 흉측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GWP가 가장 큰 애가 누군데? 쭉 옆으로 쭉 가시면 23,900이나 하나 보이실 겁니다. 누구세요? SF6의 6불화황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차례 됐지?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CO2 나왔잖아. 그러면 GWP가 제일 큰 게 누구냐? 온난화 지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냐? 나올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외워두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또 헷갈리는 게 아까 분명히 N2O가 맞아. NO2 아니에요. 아산화질소입니다. 예,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이렇게 6개의 가스를 발생을 조금 조심하자. 발생 좀 안 나오게 하자라고 얘기한 게 교토정서라고 보시면 돼. 이게 2기. 그다음에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2007년이에요. 2007년이고 3기 달리 기후변화 협약 있고요. 이거는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에는 4기가 없어요. 4기가 2009년 하나 쓰세요. 2009년에 4기가 있는데 얘가 코펜하겐 협약이에요. 코펜하겐. 근데 얘 진짜 별로 뭘 할 일이 없나 망했나 봐요. 별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만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토정서랑 거의 그 힘을 같이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회의가 있는데 그게 2015년 파리협약입니다. 이게 이제 5기 파리협약.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교토정서하고 파리협약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구분해 드렸죠. 구분했는데 별표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3개라는 걸 3번 나왔다가 아니라 3번 이상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토정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 자, 교토정서는 목표를 보세요. 온실가스를 줄이자야. 그런데 파리협약부터는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가 온실가스 줄이는 거 그런 건 없어지고 지구 온도를 최대 1.5도까지만 높이자. 1.5도 이하로 좀 낮추자라는 거고요. 벌써 작년인가 1.5도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도인데 거기에 가로 안에 최대 1.5까지는 어떻게 해서 버티자라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구는 계속 들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설정 기준을 보시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게 교토정서인데 파리 쪽을 좀 보실래요? 파리 쪽은 진전 원칙이에요. 좀 알아두세요. 진전 원칙은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점점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야. 그냥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진전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리고 교토정서는 아까 말한 대로 선진국부터 줄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파리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교토가 하향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너네 나라는 몇 퍼센트 줄여, 너네 나라는 몇 퍼센트 줄여 이런 식으로 약간 하향식이었는데 비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상향식, 우리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올린 거죠. 이렇게. 자, 참가 대상이 국가 중심인 교토정서. 그러나 파리는 다양한 행위자, 국가뿐이 아니라 뭐 다른 큰 무슨 뭐 조직이 있다면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모든 행위자가 다 참여하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별 여부를 보시면 교토정서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그 다음 해에는 징벌적이야. 그래서 미달성량의 1.3배를 공약기간에 다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파리 쪽은 징벌은 없습니다. 징벌은 없고 니네가 한다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 가능성 좀 볼게요. 지속 가능성은 교토우정선은 2020년까지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보니까 공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파리 기후변화 보세요. 아까 2021년부터 그 다음에 물결문이잖아. 결국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갈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쪽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협약, 특히 이쪽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쪽 부분이 중요한데 교토우정서하고 파리협약 요 두 개 비교돼서 시험 문제 정말 제법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전층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82개밖에 안 되잖아. 85, 89, 85 비엔나, 89 몬트리올 정서 다 오전층입니다. 폐기물은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2개밖에 안 되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말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92년에 대박인 해. 아까 기억하시죠? 4개의 협약이 이루어진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암기가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암기를 하면 좀 편해져요. 책 읽기도 편해지고 그 다음 암기도 역시 좀 쉬워진다. 그래서 암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하다 보면 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서 회의 끝났고 그럼 이제 공개 구성 성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구성 성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이 중에서 크게 3개만 좀 뽑아봤거든요. 일단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자, 질소가스 몇 퍼센트? 78%. 산소 21%. 그리고 이산화탄소 0.03%. 시험 문제 예 나왔습니다. 탄소 나왔고요. 얘가 3%다 뭐 이렇게 보기 중에 나왔을 거예요. 다음 주 옳은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근데 0.03입니다. 자, 그리고 질소가스는 그러니까 질소가스가 가장 많은데 질소가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자만병이야. 자만병. 나중에 우리 그 산업에서 좀 배우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질소가스가 거기 보시면 3기압이면 자극 증상이 일어난대요. 자극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극 증상이 그러니까 술 한잔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몸이 자극된 거예요. 그래서 얘 질소가스의 오염이 질소가스에 중독이 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 질소가스 때문에 돌아가시면 웃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오늘따라 기분 되게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게 질소가스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3기압에는 자극이고 4기압에는 마취 증상이 일어나요. 마취 증상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마취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마취를 당하면 기분 좀 막 아팠던 게 마취를 당하잖아요. 기분이 쓱 좋아지면서 촥 마취가 되거든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10기압에는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질소가스 때문에 생기는 게 자만병.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산소입니다. 산소는 21%인데 인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15에서 50. 기억해 주셔야 돼. 15에서 50. 결국 15%보다 작으면 저산소증, 50%보다 많으면 산소 중독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중에서 15% 이하일 때 거기 또 퍼센트가 있다. 10% 이하면 호흡곤란, 7% 이하면 질식. 기본으로 외워두세요. 이게 구구단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10% 이하 호흡곤란, 그 다음에 7% 이하 질식, 50%가 넘어가면 산소 중독증인데 이게 우리 쪽은 아닌데 공중보건, 그러니까 보건학 쪽에, 그러니까 공중보건 그 팀 중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중독증의 증상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폐부종, 충혈, 호흡 억제, 호흡이 억제됩니다. 산소 중독증에는 섬에 기침, 피로감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이게 뭘 얘기하면 되냐면 임상에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근무할 때 산소 중독증의 가장 큰 특징이 환자들한테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슨 검사할 겁니다.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하면 누워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숨을 많이 쉬고 조금만 내뱉어요. 이게 산소 중독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손이 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환자가 그래요. 저 손이 저려요. 손이 차갑고 손이 저려요. 이게 산소 중독증입니다. 근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숨을 더 쉬게 되고 나중에 눈이 점점 더 깜깜해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산소 중독증이 좀 심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긴장했을 때 손이 막 저리는 현상, 이게 또 언제 일어나요? 면접 볼 때 일어납니다. 면접 볼 때, 나 좀 있으면 면접 볼 건데, 바깥에서 줄 서 있을 때, 숨을 크게 쉬거든요. 이럴 때 산소 중독증이 일어나면서 손이 막 저리기 시작하면서, 이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쓰러지는 게 산소 중독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증상, 이게 50% 이상이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제 탄소 쪽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0.03%고,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나중에 우리 실내 오염에 할 때 배우긴 할 겁니다.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된다. 얘가 몇 % 이상이면 얘는 우리 실내 오염의 대표적인 군집독이거든요. 군집독이라고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써 있는 거 좀 보세요. 지구에서 방출되는 장파 에너지인 복사열을 흡수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아까 CO2 가스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얘가 복사열을 흡수하는 애구나. 그리고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방출하고, 인간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이것도 아실 거고요. 근데 얘는 또 수치가 희한하네. 얘는 10% 이상이면 질식이에요. 얘는 7% 이상이면 호흡곤란입니다. 요거 아까 뭐랑 약간 달라요? 산소랑 좀 다르지? 산소는 10% 이하면 호흡곤란이야. 그렇죠? 그리고 7% 이하면 질식입니다.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 그래서 제가 9단 외우라고 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 좀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기 구성 성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열지수 이런 것들도 다 합시다. 항상 우리 보건연구사 쪽은요,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시험지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기후형을 보시면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사막 기후, 산악 기후, 산림성 기후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좀 보세요. 대륙성 기후 일교차가 큽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날씨가 맑은 편이래. 우리나라가 이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륙에 맨 꼬다리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양성 기후는 해양성 하니까 바다 쪽이겠네. 그러면 기후변화 육지보다는 작대요. 고온다습하겠지. 그리고 자외선과 오존량이 많대. 오존량이 많겠네. 자외선이 많으면 오존량도 많겠지. 해양성입니다. 사막기후 보시면 되고, 산악기후. 산악기후는 산 위에 거긴데 얘도 자외선과 오존량이 많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산림성 하면은 숲으로 우거졌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온화해요. 그리고 온도 교차가 좀 적고 습도가 비교적 높다.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화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이제 예방의학에서도 이 순화 얘기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순화라는 거는, 특히 기후순화는 내가 어떤 추운 곳에서 있다가 더운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 기후순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후순화에는 개인적인 순응성이 있고 민족적 순응성이 있는데, 개인적인 순응성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름에 난 더위에 좀 강해, 나는 추위에 강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웬만한 더위는 더위 안 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추위에 강해, 이런 사람. 이걸 우리는 개인적 순응성이라고 하는 거고, 민족적 순응성은 민족마다 다르다는 거지. 어떤 민족은 한대에 강하고 한대에 적응하는 게 강하고, 어떤 민족은 더위에 좀 강해. 그래서 보시면 영국, 프랑스인은 한대에 좀 강하대요. 스페인, 이탈리아는 열대에 좀 강하대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열대든 또 한대든 다 강해요. 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예,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순화 기전,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대상적 순응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세포나 기관이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가 적응을 하는 건데, 요즘 요게 없는 게 젊은 애들. 제가 보건교사로 있을 때,
그 아이들이요, 겨울에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두드러기 같은 게 잔뜩 나서 와요. 그래서 너 이게 뭐야? 그러면 추위 알레르기가 있대. 잘 본인이. 그래서 그럼 너 더 춥니? 아니요, 몸에 땀은 나는데 이 세포가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추위 알레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쌀털만하게 도돌도돌 다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언제 또 여러분들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겨울인데 내가 여름,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놀러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우리를 딱 도착하는 순간 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 막 피부가 막 두두두두 일어나요. 이게 이제 추위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상적 순응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세포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적 순응성, 수동적 순응성이 있는데, 수동적 순응성부터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특정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약한 개체에 대한 최적 기후를 찾아내는 순응. 결국 겨울잠 자는 거예요. 뱀이 겨울잠 자고 곰이 겨울잠 자는 게 수동적 순응성이에요. 겨울잠을 자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 그럼 겨울잠에서 깨겠지? 깨는 거를 우리는 자극적 순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이시죠? 기후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저하된 인체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하기 전에 대상적, 자극적, 수동적 뜻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조건 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얘도 기본인데, 기본이라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볼게요. 자, 기온이 있고, 기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열이 있습니다. 저 4개. 기후의 4대 요소라고도 표현하는데, 특히 기온 같은 경우는, 기온은 어디서 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백엽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백엽상. 그래서 하얗게 조그만 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이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그게 좀 있는데, 하얀 집인데, 거기에 문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온도계가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기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건구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건구 온도. 근데 그 백엽상의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가 인간이 숨을 쉬는 높이. 그러면 인간이 숨을 쉬는 높이가 어디야? 코지, 코의 높이. 요게 1.5m. 물론 1.5m가 안 되는 사람도 안타깝게 있을 거야. 근데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1.5m 정도에서 측정된 건구 온도를 우리는 기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거기 보시면 보이시죠? 1.5m 높이에 주위에 복사 온도를 배제하기 위해서 백엽상. 그래서 백엽상의 색깔이 흰색인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면 복사열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실내 적정 온도 요 정도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게 이제 적정한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환자들이라면, 그러니까 병실이라면 이것도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러 침대로 들어갔어. 그 침대 고의 온도는 얘보다 좀 낮아야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거실의 적정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꼭 외워야 되는 게 일교차. 이거 좀 외우셔야 돼. 일교차는 하루에 제일 온도가 높을 때하고 하루에 온도가 제일 낮을 때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제일 낮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낮을 때. 그치? 해 뜨기 전 30분 전. 해 뜨기 30분 전이 가장 낮아요. 그럼 가장 높을 때가 이게 12시 아니까 낮 2시. 그때가 가장 높아. 이때의 차이를 우리 일교차라고 하는데, 일교차에 어디가 큰지 요걸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내륙이 있고 해안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커요? 일교차는 내륙이 커요. 해안은 일교차가 별로 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구름이 많은 날이 있어요. 구름이 많은 날. 그리고 구름이 적은 날. 언제 일교차가 커요? 네, 구름이 적은 날이 커요. 구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습기가 많다는 거잖아. 습기가 많으면 일교차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산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곡이 크죠. 그래서 계곡에서 잠을 잘 땐 여름에도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어요. 저위도, 고위도 누가 커요? 네, 고위도가 커요. 그런데 이건 일교차예요. 연교차는 반대예요. 연교차는 저위도가 커요. 외우셔야지 뭐. 헷갈리지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저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저연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일저연고. 잘못 얘기했나? 고위도.
그치, 고위도. 예, 일교차가 일저연고. 맞는데? 잠깐만. 이게 헷갈린다. 아, 일저연고. 맞아. 연고 일조. 연교차는 고위도가 크고. 반대인데? 자,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요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저위도지. 얘는 높으니까 고위도지. 그럼 얘는 저저위도예요? 아니죠. 여기도 고위도죠. 여기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연고일조. 맞아. 그러면 저위도가 일교차를 좀 얘기할 거예요. 일교차 얘기할 건데 저위도하고 고위도 중에 일교차가 큰 게 저위도 쪽이 커요. 저위도 쪽이. 그래서 일저연고가 맞아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일저연고. 그래서 일교차는 저위도가 커. 그다음에 연고차는 반대로 고위도가 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크고 일교차가 크고 그 여기가 날씨가 어때요? 열대지. 열대. 그리고 얘가 중간이 온대지. 그리고 고위도는 한대지. 그럼 날씨로도 얘기할 수 있겠네. 열대하고 한대는 누가 일교차가 커요? 네. 아까 일저연고니까 저위도가 큰 것처럼 열대도 일교차가 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고위도, 저위도 일대 일저연고니까 저위도가 커요. 그리고 저위도는 날씨가 열대예요. 고위도는 한대예요. 그러면 누가 커? 열대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써 있는 게 곡인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거는 이제 기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습. 이쪽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습에서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포화습도가 있고, 포화습도. 그 다음에 절대습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교습도 또는 상대습도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개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하는 포차. 그러니까 4개 단어까지. 포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절대습도는 요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습도는 뭐냐면 이 공기를 1m, 1m, 1m를 잘라. 이 공기를, 이 허공을 잘라요. 자르고 나서 여기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습도를 우리는 절대습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습도를 절대습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포화습도는 요게 풀로 찼을 때 습도야. 풀로 찼을 때. 그럼 이거는 포화습도. 그럼 비교습도는 이걸 비교한 거겠지 뭐. 그죠? 비교했는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실 거예요.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로 비교를 한 거야. 그죠? 곱하기 100. 요게 상대습도. 그럼 비교습도인데 잠깐만 보실래요? 포화습도, 절대습도면 얘가 100이면 얘가 100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포화가 됐다는 거지. 습도가 포화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포화가 된 증상이 뭐예요? 그치. 나뭇잎에 이슬 맺히는 거. 이게 포화예요. 포화. 그럼 이때가 뭐예요? 새벽이지. 새벽. 그죠? 그리고 낮에는 얘가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질 겁니다. 결국 새벽일 때 가장 큰 수치가 일어날 거고 낮 2시가 되면 제일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포차 같은 경우는 뺀 거죠. 포화습도에서 절대습도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포차. 그래서 별건 아니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쾌적습도. 아까 제가 쾌적한 온도가 18+-2도인 것처럼 쾌적한 습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에서 70%. 기억해 두셔야 돼. 40에서 70. 네, 거기서 기억해 두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